저는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39살 때부터 69살까지 꼬박 30년간 택시기사로 일했죠. 젊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처음 택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제 차가 아닌 회사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젊음이 무기였죠. 피곤함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월급은 정해져 있었지만 손님이 많은 날이면 회사에 내는 산학금 외에 제 주머니에 더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날이 있으면 아내에게 좋은 음식 사주고 아이들에게 옷도 한 벌씩 사주곤 했어요. 작은 행복이었죠. 택시 일을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개인 택시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택시 면허 가격이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아내의 친정어머니께 2천만 원을 빌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털어 겨우 면허를 샀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니 수입은 조금 나아졌지만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그리고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회사를 나온 이상 퇴직금은 없었고 개인 택시 기사는 오로지 자신의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아내 보영 씨는 가끔 제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언제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야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일찍 시집을 가서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고 아들 준호는 직장 문제로 5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가정과 일로 바빠 저희를 자주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게 요즘 세상인가 봅니다. 20년 전쯤 제가 52에 접어들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택시 운전을 계속하면 더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으니까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하던 것을 12시간으로 줄이고 통증이 심한 날은 아예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은 자연히 줄었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 보영 씨가 고맙게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허리에 파스도 붙여주고 밤에 통증으로 잠을 설칠 때면 같이 깨어 있어 주었죠. 당신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 몸 챙기세요라고 말해주는 아내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지원 속에 택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65이 되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밤에 운전하는 게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69이 되던 해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있었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 끝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30년간 잡았던 운전대를 놓는 날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고정 수입이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예전만큼 값어치가 높지 않아 2억 원에 팔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매달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보영 씨는 저보다 7살 어린 65이었지만 젊을 때부터 관절염을 앓아왔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부터는 아내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집 주소를 헷갈려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값과 검사비로만 매달 15만 원 가량이 나갔고 택시비까지 더하면 20만 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연금 90만 원에서 의료비 20만 원을 빼고 나면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니 실제 생활비로는 20만 원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동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했습니다. 아침,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간단한 찌개를 해먹고 점심은 복지관에 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그날은 광복절이라 복지관도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고 아내에게 금방 다녀올게.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려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나 싶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뒤지고 베란다도 확인했지만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내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듣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즉각적인 수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혼자서라도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공원,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빈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 곳곳에 아내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김보영 65살, 키 155cm, 검은색 단발머리, 분홍색 상의, 감색 바지 착용, 초기 치매 환자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아내에게 위치 추적기 같은 장치를 달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내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평소에는 절대 택시를 타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돈을 아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정말 저희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인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진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 상태였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 인천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바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리 동네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아준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아내의 상황을 자세히 들은 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 위치 추적기 지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저희가 몰랐던 많은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아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센터의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저에게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 위기상황 대처법, 의사소통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 모임도 있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이용료는 월 30만 원 정도였고 정부 지원으로 일부를 감면받아도 15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저희의 빠듯한 살림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희 경제 상황을 파악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산 조사와 여러 절차를 거친 끝에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매달 생계급여 4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었던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노인 돌봄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주 3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희 집을 방문해 아내의 목욕과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혼자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아내도 깨끗하게 씻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아내에게 GPS 위치 추적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목걸이 형태라 아내가 항상 착용할 수 있었고 혹시라도 아내가 다시 길을 잃게 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제게는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아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치매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사회적 활동 덕분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일이 있어도 이전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치매안심센터의 권유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3회 오전 시간에 동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생활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금 9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 노인 일자리 활동비 27만 원을 합쳐 월 157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과 각종 공과금, 아내의 치료비를 제하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끼니 걱정은 덜었고 아내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아내를 혼자 돌봐야 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택시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라도 들어두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얼마 전 딸 미영이가 명절을 맞아 집에 왔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고 많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잘 돌보고 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미영이는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생각해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좋은 영양제를 사주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습니다. 아들 준호는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 늘 저희를 캐나다로 모시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나라,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낯선 환경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년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모셨지만 정작 제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지는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내가 실종되었던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과 같은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끔 아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돌봐줘서.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제가 더 부자라고 느낍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아프고 의존적이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돈보다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아내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치매는 점점 진행될 것이고 저의 나이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잡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퇴직금 없이 연금 90만 원으로 살아가는 72살 전 택시기사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아내를 찾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